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 편입니다. 현대 파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기출 주제 47번 박정희 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부터 뒤에 이어 나오는 시기까지 우리가 독재 정권 시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 파트에서는 대통령별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독재에 해당하는 파트하고 경제에 해당하는 파트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핵심 키워드 한번 잠깐 보면 6.3 시위라는 게 있습니다. 6.3 시위가 있고 베트남 파병이 있고요. 그리고 유신헌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기억을 좀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반발하여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활동들이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그것이 되겠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우리 힘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빛과 어둠이 있어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남북 문제도 이쯤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해서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그 북한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는 시기별로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거가 진행됐었던 과정에 정리가 되어 있는 표 같은 거를 한번 보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훑어보시는 거, 이것도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박정희 정부 시기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수립 과정. 쿠데타로 집권을 하죠. 5.16 군사 쿠데타, 군사 정변으로 집권을 하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방식은 지금 아닌 거죠.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분 군인입니다. 이 군부 세력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장면 내각이 붕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승만의 하야 이후에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과도 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윤보선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장면을 총리로 하는 그 내각제가 성립이 됐었죠. 이 내각이 성립이 됐었는데 장면 내각이 붕괴가 되면서 박정희 정권이 쑥 들어오게 됩니다. 군사혁명위원회, 이름에서 이게 어느 시기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군사혁명위원회가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 공약을 발표한다. 반공은 공산주의에 반한다라는 거죠. 반공이 국가의 1등 국시가 되어서 혁명 공약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적은 누구다라고 이런 걸 좀 정해놓고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당성을 찾는 거죠. 군사 정권의 정당성을 찾는 거고, 우리는 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군정이 실시가 되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름을 들어보면 우리가 딱 듣기에 부드러운 단체란 느낌이 안 듭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나오는 어떤 기구나 단체의 이름은 이런 특징 좀 가지고 있는데, 딱 들었을 때 조금 강압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서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16 군사정변 당시에 군사혁명위원회가 지금 위에 있었잖아요. 요게 이름만 살짝 바꾼 겁니다. 재편을 해서 여기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게 창설이 되어서 군정이 나오게 되고, 우리 역사의 암흑기 중에 하나죠. 자, 박정희 정부의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 국교가 정상화가 됩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국교를 사실 이렇게 쉽게 다시 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걸 겪었고, 여기에 대한 그 어떠한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간의 감정이 좋지 않은데 한일 국교가 이때 정상화가 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반발을 느끼게 되고요. 이 과정이 뭐냐면 굉장히 굴욕적인 거였어요. 이때 국교를 정상화한 이유가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는 베트남 파병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었어요. 이 군사 정권이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이 정권만이 할 수 있는 당면 과제 해결,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거를 경제 성장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자금, 기술 이런 원조가 필요한데, 이거를 끌어오기 위해서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에 사람들이 대단히 수치와 굴욕과 분노를 느끼고 대대적인 시위를 펼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시청광장, 서울 시청광장 가시면은 잔디밭이 넓게 있잖아요. 거기서 6.3 시위가 있었어요. 6.3 반대 시위가 있었고, 굴욕적인 한일 외교 정상화 우리 안 하겠다. 대학생들 위주로 나와가지고 엄청 반대하는 시위가 크게 있었고,
이 중앙정보부장으로 그때 김종필이란 중앙정보부장이 있었는데 일본의 그 외상 오히라가 둘이서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주고받은 회담 쪽지가 있었어요. 그 쪽지에 얼마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비밀 어떤 필담을 나누었던 게 공개가 나중에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분노를 좀 사게 되고요. 여기 일종의 돈으로 역사적인 어떤 오명을 우리가 감고 간다, 안고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눈 감았던 거죠. 이거는 개인이나 어떤 한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만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 감수성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인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시위를 무력으로 그냥 찍어 눌렀어요. 이런 반대 시위를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협정이 맺어지는데 정말 제목이 대단하지 않나요? 독립축하금.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무상 3억 달러, 그리고 유상 2억 달러, 민간 차관 1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국교가 정상화가 됩니다. 이걸로 일본이 좀 상스럽게 말하면 역사적인 분쟁은 이걸로 퉁 치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가 사람들의 분노를 샀던 건데 독립축하금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본에게 이런 명목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돈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 침략 행위에 대해서 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릎을 꿇고 빈다거나 사죄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 돈으로 다 끝내는 거야 라고 일본이 이 돈을 준 거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굴욕적인 외교 정상화라고 봤던 거고요. 아주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지만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베트남 파병이 있는데 이건 미국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6.25 전쟁 때도 그랬지만은 광복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유엔과 미국의 어떤 경제 원조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죠. 경제 원조를 무상으로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막상 미국의 요청을 또 거부하기가 좀 그렇고 우리나라 내부에 미군이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파병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파병을 해주는데 그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국군을 파병을 하는 거에 합의를 합니다. 여기 밑에 브라운 각서가 또 있죠. 파병을 좀 많이 했어요. 추가 파병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파병을 해주면 경제 원조를 얼마를 해주마라고 하는 그런 각서가 존재를 했습니다. 보상 조치를 보낸 각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군인 장사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심하게 말하면 이때 우리가 베트남전 이것도 피해가 엄청났잖아요. 거기에서 뭐 고엽제 피해자도 있고 대단히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파병한 숫자가 거의 한 31만 명 정도? 굉장한 숫자를 파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 발전을 운용하는 이런 자금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받는 이 굴욕적인 어떤 자금과 군인을 파병해주고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경제 원조로 충당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 발전이 진행이 되어 가는 와중에 그걸 종잣돈 삼아서 경제 발전을 진행을 해 나가는데 이 과정은 당연히 매끄럽지가 못했고 이 과정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사실상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장기 집권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내세운 논리인데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가 발전이 되어야만 했던 거죠. 그 거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장기 집권 그리고 이러기 위한 여러 가지 무리수 보겠습니다.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그러했듯이 법을 고치려고 하죠. 세 번째로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3선 연임을 허용하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승만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너무 여러 번 못하게 법으로 제재가 들어가 있었어요. 3선은 안 됩니다. 하지만 3선의 연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을 합니다. 3선 개헌이 있었어요. 개헌이 있고 당연히 여기에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은 야당과 학생들이 엄청 반대를 했지만 편법으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편법으로 개헌을 통과시키게 되고 이 7대 대선에서 박정희가 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선출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유신헌법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신헌법 제정은 뭐냐면 1972년도의 일인데 장기 독재의 아주 근본적인 체제를 마련했던 거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것도 느낌이 굉장히 좀 경직돼 있고 딱딱하고 뭐 최고 가치를 지금 통일로 두고 있네요. 유신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헌법기관인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직접 선거로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을 합니다. 되게 길죠. 그리고 중임 제한이 없습니다.
당선만 된다면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놓고 이게 문제가 됐죠.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힘들어요. 내용을 한번 보면 긴급조치권이라고 하는 거의 만능권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 모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절대반지란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이다. 긴급조치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생각할 때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걸 뭐 개인한테 맡기는 것도 상당히 황당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당연히 갖고 태어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긴급조치권이란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의 생사를 맡긴 거죠. 이거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보기 힘듭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완벽한 독재에 가까운 권한이 됐던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가져다가 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바꾸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겠죠. 그리고 국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계속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뭔가 자신에게 지적하거나 하는 거 아예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이때부터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왕이라고 봐야죠. 정근대로 돌아가서 정근대도 이렇진 않았어요. 이렇진 않았는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재 정권의 탄생입니다. 유신헌법이 제정이 되는 게 1972년이고 우린 유신헌법 체제를 꽤 오랫동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유신체제 사람들에게 대단한 반발을 샀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장준하라고 하는 또 인물이 있죠. 장준하 등등등 개헌해야 된다. 이거 헌법 바꿉시다. 원래대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헌법으로 다시 개헌을 합시다.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진행을 했고요. 제야 인사들이 긴급조치 이거 뭐냐 이거 철폐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이 3.1절 행사를 맞이해가지고 같이 구국선언을 시국선언 비슷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했냐면 저기 명동성당에서 했어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중심 장소로도 평가받는 곳인데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도 불리죠. 명동성당.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을 강화시킨 유신헌법 반대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이 여기서 발표가 됩니다. 이 종교기관을 좀 활용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한 탄압이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가 저항하면 찍어 누르는 탄압이 나오는데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도 너무 어렵네요. 이거는 뭐냐면 박정희 정부가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 발표를 하기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이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변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말 간첩사건 같은 거를 일으켜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을 줄줄이 엮어서 관련자들을 영장도 없이 그냥 체포를 하고 처벌을 했었던 사건입니다. 대단히 황당한 사건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유신체제가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꾹꾹꾹 눌러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붕괴를 당연히 하게 되겠죠. 몇 년간 유지가 됐었던 유신헌법은 몇 가지의 균열로 인해서 분열의 조짐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YH 무역 사건이 있어요. YH 무역노조, 무역회사에 여공들, 여성 직장인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여공들이 노조를 결성을 해서 이 부당한 어떤 폐업 조치,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나면은 해고가 당연히 되니까 여기에 어떤 생사권을 보장받지 못한 거죠. 생활권 같은 거를. 여기에 항의를 하면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라. 다시 복권을 시켜줘라. 이런 식으로 농성을 하고 있었던 과중에 이 농성의 과정에서 과다한 진압이 있었고 이 와중에 여성 노동자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이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게 그 당시의 상황이 되겠고요. 요때 70년대에 우리가 또 그 6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개발을 위해서 저기 구로에다가 구로공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오로지 수출을 목표로 해서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대규모 공장단지,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고 그쪽에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입점을 해서 들어가서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되죠. 당연히 노동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YH 무역회사도 여기에 일환으로 같이 등장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힘없고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려운 이 여공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다 노조를 결성하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좀 많이 편법인데 회사를 그냥 폐업을 해버려요. 그러면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자동적으로 해고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 뒤에 다시 좀 개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편법을 많이 써서 그 당시에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건 거의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톡 튀어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었던 사건이 이 YH 무역 사건이 되겠고, 이 YH 무역 사건을 강렬한 논조로 비판을 하면서 저항의 의식을 보였던 사람 중에 야당의 신민당의 총재로 김영삼 의원이 있었어요. 이 김영삼 의원이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니까 김영삼을 꼭 집어가지고 국회에서 제명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반말을 해요. 부산과 마산에서 아니 왜 김영삼 의원 제명했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당한 제명이다 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지역에서 이것이 커져가지고 유신체제 반대 시위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럼 왜 부산과 마산이었느냐? 부산과 마산 지역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YH 무역 사건 말고도 우리가 오일 쇼크를 받아서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 경제에 일종의 공황이 왔었던 거죠. 경제에 타격을 받았는데 부산과 마산 일대에 공장이 다수가 모여 있었어요. 경제가 휘청거리면 가장 직격으로 영향을 받는 데가 그 지역이었었다는 거죠. 유일하게 박정희 정부가 주장한다라고 하는 게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인데 그마저도 위태로워지고 아주 열악한 노동의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겹겹이 일어나게 되면서 부산 마산에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던 겁니다. 이 부산 마산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굉장한 범위로 이런 운동이 일어났던 건 아니고 처음에 그냥 조그마하게 부산대 안쪽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었는데 그 작게 시작한 시위가 가두행진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막 참여하면서 덩어리가 커졌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어나게 됩니다. 부산과 마산 일대로. 그대로 두었다면 그게 점점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서 마치 4.19 혁명이나 이전의 3.1운동처럼 크게 확장이 되었었겠죠. 그래서 이제 부마항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부마항쟁이 너무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이 정부에서 긴장을 해요. 아니 이 흐름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 부마 항쟁을 놓고서 부산과 마산 지역을 넘어서지 않게 하라는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정말 힘으로 눌러서 대량 학살이 일어날 뻔한 거죠. 이거 진압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박정희 정부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리자는 쪽이 있었고 여기 그냥 다 학생들이에요. 그냥 다 시민들입니다. 이들을 다 죽일 수는 없어요. 라고 하는 일종의 양심이 살아있는 쪽에 있었던 거죠. 그 양심이 살아있었던 쪽 중에 하나가 당시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라는 사람입니다. 김재규. 이 사람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오고 뭐 영화로도 나오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의아한 사건이었죠. 요거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나온 게 하나 있잖아요. 그 남산의 부장들 뭐 이런 영화가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픽션이나 그런 게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인물이 겪었었던 이 상황을 놓고 있는 어떤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그냥 일반 대학생이다. 사람들을 그럼 다 죽이란 얘기냐? 그때 당시에 그 정권의 군인으로 있었던 전두환과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옆에 또 중앙정보부장이랑 같이 옆에 있었던 오른팔 역할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영화 때문에 각색된 대사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저기 어디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권 유지하려고 100만 명도 죽였다는데 대를 그 명분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이야 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무서운 숫자죠. 그 사람의 한 명, 두 명 목숨도 굉장히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거를 마치 체스 게임하는 것처럼 이 100만 단위의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몰살에 가까운 계획이 세워졌었다가 이 계획이 급히 중단되는 이유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쐈기 때문이죠. 아주 지척에서 박정희를 쏘게 되면서 이게 10월 26일입니다. 박정희가 바로 앞에서 암살당하게 되면서 이거 뭐 암살도 아니죠. 그냥 앞에서 살해당한 거죠. 이 체제가 유신체제가 대붕괴를 하게 됩니다. 오랜 독재는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렇게 주장했었던 경제개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경제, 사회, 그리고 통일정책을 묶어서 볼게요. 박정희 정부의 경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이거를 누를 만한, 상쇄할 만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군부독재에선 이거를 경제개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장면 내각에서 다 계획을 짜놨던 게 있습니다.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게 큰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보강하면서 실행만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발전해가는 거죠. 우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엔과 미국의 경제 원조와 물자 원조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석유가 나나요? 석탄이 나나요? 뭐가 많은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덩어리도 조그마하죠. 우리가 넘치게 갖고 있었던 건 초반에 오로지 인력밖에 없습니다. 노동력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부흥시켰었던 거는 1, 2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부흥을 시키려고 했고 구로공단 마찬가지예요. 구로공단도 경공업을 위주로 처음에 산업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드는 거 있죠. 가발, 장난감, 봉제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1, 2차 경공업에서 베이스를 좀 쌓아준 다음에 3차와 4차에서는 중화학공업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됩니다. 만드는 물건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제 좀 기술 집약적인 걸로 점점 흘러가는 모양새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 들어가는 걸로 크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지금도 되게 중요한 고속도로가 되죠. 매년 뭐 3억 몇만 대의 차가 엄청난 차가 통행을 한다고 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순차적으로 개통이 되고요. 포항 제철이 준공이 됩니다. 확실히 이 제철 사업과 중화학공업으로 이 무게추가 옮겨간 모양이 좀 보이죠.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눈부신 성장으로 이제 액수가 다르다 보니까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을 하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 굉장히 깜짝 놀라게 했죠.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계획으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룬 어떤 경제적인 성과는 이 방법이 아니어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경제 성장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무서운 성장의 속도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제 박정희 정권 하면 랜드마크처럼 약간 트레이드 마크처럼 나오는 거가 바로 새마을운동이에요. 놀랍게도 지금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 모자 마크가 있는데 1970년대부터 농촌을 근대화시킨다라는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요즘 친구들은 모를 텐데 그 노래도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나는 그런 노래도 있고 뭐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전기 보급하고 막 처음엔 정말로 농촌을 근대화시키는 사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나중에는 단순하게 이 농촌 근대화 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사상적인 어떤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도 이 단체들이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새마을운동 넘어가서 박정희 정부의 사회는 어땠냐면 그럼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경제가 발전했던 거는 계획을 너무 잘 세워서도 아니고 운이 엄청 좋아서도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라는 거는 뭐 있죠? 있지만 이 경제 개발은 기적이란 말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경제가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발전을 했다는 건 그렇게 보여질 만큼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때 구로공단이나 여러 가지 회사에서 들어가서 일했었던 여공들, 직장인들, 거기 일했었던 공장 노동자들은 평균 시급이 형편없이 낮았어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저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저임금이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결코 그거는 권장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남성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특히나 여학생들 중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봉제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여성들은 뭐 정말 어리면 11살, 12살부터 있는데 제대로 돈 받고 일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이야 최저임금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법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게 한 개도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업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는데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저기 동대문 쪽에 보면 또 평화시장이라고 우리 봉제업의 큰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여공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먼지가 가득하고 햇빛도 한 개도 안 들어오는 데에서 환풍기도 없는 데에서 하루 종일 쪼그려가지고 옷감 만지고 그 먼지 마시고 독한 약품 만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제 공장 사이에서 평화시장에서 여공으로 일하면 3년만 있으면 뭐 폐병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프면 해고시키고 여기 병 걸린 거 책임지지 않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전태일 열사가 있습니다. 이 전태일 열사가 미싱사로 일을 했는데 자기도 여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 밑에 있었던 이 어린 여공들, 이 시다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를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이들을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금 쉬엄쉬엄 일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하고 알아봤더니 버젓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단히 충격을 받고 아니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왜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이 업주들은 지키지 않지? 그래서 이런 걸 요구를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그리고 평화시장의 업주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불순분자니까 취업시키지 말자라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삶의 끝에까지 몰리게 된 거죠. 이분은 결심을 합니다. 이거 바뀌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바뀌지 않는다. 이거를 크게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지 않는다면 아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평화시장에 입구해서 한쪽 손에 근로기준법 적혀있는 그 노동법 책을 들고 자기 몸에다가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서 스스로의 몸을 태워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게 크게 보도가 됐었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온몸에 엄청난 화상을 입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때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유언이 죽기 전에 온몸은 이미 새까맣게 탄 상태고 엄마가 얼마나 놀라서 뛰어왔겠어요. 엄마 옆에서 막 울면서 어떻게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한 말이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거니까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죽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를 슬퍼하라 라는 거를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태일 열사가 사망하고 나서 그 어머니가 이소선이라는 분이에요. 그 이소선 여사가 그 노동운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태일 열사에 이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죠. 이게 1970년의 일이에요. 근데 이걸로도 금방 바뀌지는 않았고 여전히 80년대 후반까지도 이런 열악한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때 정부를 그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들으면 푹 웃을 만한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이 되는데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뭐 통금도 있고 머리 너무 길면 안 된다. 남성의 머리가 너무 길면 안 돼. 그리고 여성의 치마가 너무 짧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자 들고 돌아다니는 경찰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요거를 단속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죠. 통금 시간도 정해놓고 나라에서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았어요. 심지어 사치풍조를 막겠다라는 걸로 그 법을 또 제정해가지고 결혼식에 이제 청첩장을 찍으면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너무 크게 하지 말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첩장을 찍지 말라. 그러니까 예물 같은 것도 너무 크게 보내지 말아라. 이런 걸로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를 통제하는 여러 가지 웃지 못할 법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전책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통일전책 두 가지 키워드만 알아놓으면 된다고 옆에 메모가 되어 있죠. 박정희 정부의 통일전쟁은 딱 두 개.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된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뭐 조절 한번 하면서 시작해보지 뭐 이런 느낌이다. 라고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남북 적십자 회담이 뭐냐면 그 남쪽의 대한적십자가 이제 이산가족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적십자 회담을 제안을 했고 북한이 놀랍게도 여기에 수용을 하게 되면서 최초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건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대화를 완전히 단절했다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거의 20년 만에 남쪽과 북쪽의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한반도의 통일 원칙을 합의를 봤어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거 지켜서 합시다. 전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로 조금씩 조율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합의가 된 거죠. 여기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설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 개설 그리고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에 합의를 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조절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이런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한번 통일 문제를 논의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한 거죠. 처음으로. 분단 이후로 처음으로.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분단 이후로 처음으로 설치에 합의를 합니다. 통일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최초로 합의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한계점은 구체적으로 뭔가 진행된 거는 없는데 남북 공동성명 자체를 자 보아라. 내가 지금 통일 문제까지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니? 라고 이 정권의 정당화 수단으로 썼다라는 데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희망이 조금 열렸던 최초의 남북 대화의 물꼬에 튼 시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사과와 반성 없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생과 시민들의 중심으로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6.3 반대 시위죠. 이거의 이유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자,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반대 시위 내용인데요.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삼선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삼선 개헌안 통과됐죠. 억지로 헌법을 바꿨죠. 베트남의 국군이 파병되었다. 네, 베트남의 국군 파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원조를 약속받았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됩니다. 4차에 걸쳐서 이 계획들이 추진이 되고요. 한일 축구 월드컵 대회가 개최된 거는 이 시기가 아닙니다. 이거 2002년 월드컵이죠. 김대중 정권으로 뒤쪽으로 한참 넘어가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3점짜리네요. 이것은 1979년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김영삼 의원 말하는 거죠. 촉발되어 유신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조형물입니다. 2019년에 정부는 이 운동이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시위가 시작된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부마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을 얘기하는 얘기죠. 실제로 2019년에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우선 체크해 놓으시고 1979년도라는 거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그리고 유신독재라는 점에서 시기를 특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마 민주항쟁 찾아볼 거고요. 4.19 혁명은 더 이전에 일어났었던 이승만 때 일이고 6월 민주항쟁은 이거보다 뒤에 있는 전두환, 호헌 때문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이건 아니고 5.18 민주화 운동도 뒷시기로 넘어가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정답 3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자, 3번 볼게요.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찾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건이었던 경부간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 네, 경부고속도로 개통입니다. 박정희 정부입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거. 이걸 단순히 암기한다기보다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해서 이걸로 수출산업단지도 만들고 물건을 생산하면 당연히 이거를 싣고 왔다 갔다 할 기반시설 필요하죠. 고속도로가 아주 필수였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400km가 넘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던 겁니다. 요거가 왜 박정희 정부 시기에 개통이 되었는지를 이 시기에 경제개발하고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거 훨씬 나중에 벌어지는 일이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G20 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 때고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네,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가지고 경제개발 계획이 이때 실시가 되었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거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이렇게 정답 3번 찾아주시고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록으로 보는 남북회담입니다. 1972년, 91년, 2000년, 2007년인데 요것도 힌트가 있는 게 나중에 뒷시기에 주로 이렇게 굵직한 정권별로 크게 움직임이 있었던 남북 통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라서 일단 시기적으로 1차 힌트가 나와 있고요.
남북한 당국이 통일 방안에 관한 합의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를 했다. 비밀리에 상호 방문한 끝에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를 했고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네, 요것은 무엇인가? 가에 들어갈 내용. 이거가 뭐라고 불리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이름인데요. 이거는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지금 동시에 발표했다라고 하잖아요. 같이 공동성명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죠. 나머지 것들이 지금 뒷시기에 나오는 거를 배치를 해놓은 건데 우선 정답은 2번으로 찾고 나머지 것들 보겠습니다. 기본 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성명서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이제 완전히 합의를 본 거잖아요. 요거는 90년대로 넘어가야 돼요. 노태우 정부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 가장 통일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됐었던 정부이죠.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10월 4일에 남북 정상선언이 또 있었습니다. 요거 뒤에 것도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요것만 우선 여러분들이 크게 큼직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는 세트로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8번 주제. 그럼 뒷시기 대통령들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한번 볼 텐데요. 핵심 키워드는 전두환 정부까지는 아직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독재 시기입니다. 그래서 5.18 그리고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남북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요. 금융실명제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저것도 이제 통일 문제네요. 개성공단 통일 문제죠.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거는 경제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민주화 운동과 전두환 정부 보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에서는 이쪽이 마지막 파트인데 5.18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5.18 1980년입니다. 잔인한 봄이라고도 불리는데 전두환, 노태우 등등등 새로운 군부가 박정희 정부도 군부였죠. 그런데 박정희 정부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부라는 뜻으로 신군부라고 부릅니다.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12.12 사태입니다. 우리는 박정희가 사망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갈 줄 알았지만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무력으로 또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비상계엄이 또 선포가 돼요. 계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시기가 박정희, 전두환 요 시기에 주로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승만부터 독재로 연결되는 정권에서 주로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선포가 됩니다.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고요. 김대중 등등 주요한 정치 인사와 학생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 찍어 누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전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전라도 광주에서 왜 계엄령 확대하는 거냐? 왜 무력 진압하는 거냐? 왜 우리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 부당해! 라고 시위가 발발하게 되고요. 이 신군부가 무려 전문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는데 광주가 하나의 섬처럼 완전히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봉쇄한 상태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5.18을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영화도 있고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이 보여줘서 본 거지만 그때 외국인 신문기자가 와서 위르겐 힌터펜츠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영상을 다 찍었잖아요.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막 피 묻은 사람들 거꾸로 끌고 가는 막 이런 모양이 보여요.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난리가 났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이유 없는 폭력과 학살만이 존재를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무고한 일반 시민들을 통제를 했느냐면 신군부에서는 이 운동이 광주를 벗어나면 4.19처럼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직전에 부마 항쟁의 어떤 흐름을 봤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살리게 되면 신군부가 정권을 독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광주에서 발생한 이 운동을 광주 내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해결이라기보다 광주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외부 통로를 다 차단하고요. 신문사에는 외부에는 지금 광주에 간첩이 있다, 간첩이 숨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조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군부의 세력이 무력으로 광주 사람들을 탄압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에 굉장한 어떤 저항과 폭력과 학살이 있었죠.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들, 이 사진들, 자료들, 영상들 이것은 이례적으로 이 민주화 운동이 보여준 거는 나중에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사건이 아니라 외부 민주주의에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 현대의 기록유산인데도 유네스코에 올라간 게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우리 입장에선 굉장한 어떤 빅 이슈, 이벤트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5.18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자, 신군부는 어쨌든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돼요. 8번째로 헌법을 고친 다음에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간선제를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되고요. 직선제하면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간선제를 하는 겁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상당히 강압적인 방식을 하겠죠. 강약균 강약이 나오는데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채찍으로 언론 통제합니다. 언론 통제, 민주화운동 철저하게 탄압하고 그때 당시에 되게 무시무시했던 걸로 삼청교육대라는 게 있었대요. 여기 끌려가면 되게 뭐 장애인 돼서 나온다, 반신불수 된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삼청교육대 얘기가 나오면은 뭐 애기도 울다가 뚝 그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신군부 시기에 사회 정화라는 구실로 사람들을 갖다가 넣었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문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부대가 있었는데 이런 데를 운영하면서 아주 강압적인 방식을 시행을 하고요. 유화 정책은 민주화나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른 관심거리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뭐 그 스포츠, 프로야구 축구단이 창단이 되고요. 중학교 의무교육도 실시하고 교복 자율화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이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경제 성장은 이때 완전히 호황을 맞게 되는데 시즌이 좋았어요. 삼저 호황이 맞물리게 됩니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에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게 되죠. 경제적으로 호황을 잠깐 누립니다. 그리고 통일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최초로 남북의 이산 가족의 고향 방문이 진행이 됐고요. 예술공연당에 교환을 해서 남쪽 측 우리 쪽이 북한에 가서 북측이 우리 쪽에 와서 공연하고 하는 게 성사가 됩니다. 이런 거를 자꾸 만드는 거는 뭐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다른 이슈를 터뜨려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누르려고 하는 활동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얼마나 이슈입니까? 그래서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좀 멀어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책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게 이제 주요 정책의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이 강압정책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좀 중심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사실 5.18 광주에 대한 얘기가 아름아름 알려지게 되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대단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 1987년 그 광주 5.18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 중요한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해 1월 달에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하던 학생이었는데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는데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 직선제 개헌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에 참여하다가 이 사람이 잡힌 거거든요. 간선제로 대통령 뽑지 말고 우리가 직접 뽑게 해줘라. 그러면 당연히 전두환 뽑히지 않겠죠. 이거를 요구하는 정치 시위를 하다가 박종철 학생이 잡혀갔는데 그 대공분실, 유명한 그 남산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을 발표하면서 영화에도 나오죠. 탁 하고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건데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쓰러지면서 죽었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 뭐 말도 안 되는 심장마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너무 상황이 우습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부검하거나 하는 거 허락하지 않고 부모에게 시신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의사를 매수해서 심장마비다라는 사인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때 들어갔었던 의사가 이제 양심 고백 같은 걸 하는 거죠. 그 의사가 자기가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지만 따라 들어왔던 기자한테 이제 약간 흘려요. 그거를. 폐에 물이 차 있다. 심장마비라면 폐에 왜 물이 차 있나요? 물고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준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물고문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름아름 퍼지게 되면서 이 사건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이제 부글부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선제 개헌해라. 지금 법 고쳐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대통령 뽑을 수 있게 직선제 해라.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 그해 4월 달에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거는 4월 13일에 아니 개헌하지 않을 거야. 지금 간선제 하는 거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헌법 유지하겠다. 이걸 호헌이라고 합니다. 호헌을 선언을 합니다.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하게 되고 간선지 계속 할 거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사람들은 대단히 또 분노를 하게 되고 이제 대규모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6월 달에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전부 일어나서 6월 달에 크게 한번 민주 시위를 하자. 이거를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날짜가 6월 10일이었는데 6월 9일 날에 일종의 사전 운동처럼 약간 전야제가 있었던 거예요.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있죠. 전야제 시위 도중에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이 시위를 탄압하려고 왔었던 이 시위 탄압대가 쏜 최루탄에 맞아서 결국에는 쓰러지고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을 했죠. 그때 사진이 유명하게 남아있잖아요. 원래 사람한테 쏘면 안 돼요. 최루탄도 이만하거든요.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거여서 각도 올려가지고 위로 쏴야 되는데 사람을 향해서 아마 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뒤통수에 맞습니다. 뛰어가다가 뒤통수에 팍 이게 머리 박히게 되고 쓰러졌는데 쓰러진 이한열을 누군가 부축해가지고 끌고 가요. 그냥 기절한 줄 알고. 그래서 끌고 가서 보니까 뒤에 이제 그 박혀있고 정신을 잃고 있었던 거죠. 그 장면이 딱 사진 찍히고 공개가 되면서 난리가 납니다. 박종철의 죽음, 이한열의 홍수 상태, 결국 또 사망했죠. 이 두 학생의 죽음이 굉장한 촉매제가 되어서 일반인들의 공분을 크게 사게 됐고요.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면서 6월 10일 국민민주대회가 치러지게 됩니다. 구호가 있었죠.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구호로 시위를 진행을 하면서 광화문과 서울시청 광장 일대가 꽉 차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정부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중요한 건 결과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노태우가, 그러니까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어요.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로 하겠습니다. 이걸 약속하면서 6월 29일에 이 시위가 발발한 지 불과 한 보름이 좀 지났을 시점에 민주화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헌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개헌을 얻어낸 거예요. 사람들의 힘으로. 그래서 여야의 합의로 5년으로 지금과 같이 5년 단임은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2번, 3번 할 수 없어. 5년 단임의 현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그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대통령 2번 못합니다. 여러 번 독재를 겪었죠. 그게 이때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가 완성된 거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겠죠. 자, 그 뒤 정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로 이제 직선제가 되고 나서 노태우 정부로 이관이 됐어요. 자, 노태우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이제 민주주의를 나름 쟁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태우 정부는 뭘 하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전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가지고 운영했었던 게 있는데 서울 올림픽 개최가 됩니다. 88 올림픽이라고 하죠. 88 올림픽을 개최를 해서 이제 그동안에 분열돼 있었던 국민의 일체감을 좀 높이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한국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좀 하게 돼요. 서울 올림픽이. 이 과정에 많은 것이 또 개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별표 땡땡땡 쳐 있는 게 북방 외교인데 우리가 그동안 좀 사이 안 좋게 지냈었던 우리랑 사상이 좀 다른 쪽 사람들 중국과 소련을 필두로 했었던 공산권 국가들하고도 외교 관계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 노력 많이 합니다. 통일 노력. 이제 민주화 정권을 이루고 나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간 거예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에 올라오고 났을 때 사람들이 목말라 있었던 다른 걸 지금 건드려주고 있죠. 남쪽과 북쪽이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돼요. 상호 불가침, 교류하고 협력하는 거 확대하자. 긍정적인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가게 되고요.
자, 남북 양측이 합의했던 게 우리 비핵화 합시다. 핵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고요.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 공동으로 서로 핵 개발하는 거 안 하기로 합시다. 여기에 약속을 합니다. 이거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에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하게 냉랭해지게 되는 거죠. 핵을 개발을 해버렸으니까. 이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직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연결해서 나오는 김영삼 정부 보겠습니다. 맨날 나오는 거 있어요. 금융실명제하고 IMF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키워드니까 요거 김영삼 정부하고 묶어서 기억해 주시고 선지로 많이 나와요. 선지로. 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합니다. 전 이거가 철거되는 걸 TV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조선총독부라는 게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 무려 16년에 걸쳐서 경복궁 한복판에 으리으리하게 만들었던 석조건축물. 이 일제강점의 식민 통치의 베이스 캠프로 쓰려고 했었던 조선총독부 건물. 정말 놀랍게도 이 건물은 1995년까지 경복궁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거를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철거했죠. 요거 철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합니다. 나는 저들과는 달라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김영삼 정부부터 문민정부라고 해요. 군인이 아닌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 김영삼 대통령은 이전에 YH 무역 사건에서 반발을 하다가 이 국회의원에서 제명이 되기도 했었던 일종의 투사 이미지가 좀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에 10번 정도 당선이 됐어요. 10선 이상인 거죠. 대단한 지지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거죠. 전두환 노태우 구속하고요.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 그때까지 가려져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로 바뀌어요. 이것도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인데요. 이 국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국민이 아니고 천황의 신민이다라고 하는 거 약자였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생긴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그게 아니었긴 했지만 좀 일제강점기의 잔재다라고 해서 초등학교로 개칭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가 나와요.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만큼 금융 범죄가 많았는데 모든 금융 거래를 할 때 자기 이름으로 지금 다 그러고 있죠.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실제 명의를 사용하는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게 되고요. 우리가 경제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해가지고 시장 개방 정책도 추진을 하는데 이때까진 좋았는데 이렇게 올라왔었던 버블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게 바로 이제 1997년에 터졌었던 외환 위기가 되겠습니다. IMF라고 우리가 부르죠. 실제로는 우리가 돈을 빌렸던 국제통화기금이 IMF인데 우리가 그냥 약칭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국민적인 어떤 노력이 있었죠.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임기가 마무리가 되어서 좀 이미지가 좋지 않게 끝나긴 했습니다. 자, 그걸 이어받는 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은 햇볕 정책이에요. 북한과 통일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정상이 만나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가 실제로 일어났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노벨 평화상도 받았잖아요. 굉장히 장족의 발전이죠. 물론 여러 가지 뭐 비난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때 김대중 정부 때에는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도 하고 그리고 외환 위기도 한번 겪어요. 외환 위기도 겪고 경제는 성장했는데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때 제정이 돼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국가가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연금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없거나 자식이 없거나 하는데 내가 일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 그거가 인정이 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복지제도가 이제 슬슬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외환 위기를 극복을 하는 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대대적인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빠르게 이 빚을 갚았어요. 이것 또한 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던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도 좀 올라가서요. 가장 화제가 됐었던 게 바로 2002년 월드컵이죠. 부산 아시안게임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한일 월드컵을 개최를 하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4강 진출을 했었던 굉장히 뜨거운 월드컵 축구 대회가 있었고, 통일 노력. 아무래도 김대중 정부 하면은 바로 이 통일 노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햇볕 정책이 있었죠. 따뜻하게 햇볕이 쬐는 것 같은 정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남북 회담도 실시를 하고 6.15 남북 공동 선언도 하고요. 이 회담 실시하고 공동 선언도 나오는 겁니다. 좀 뭔가 손항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교류 협력을 위해서 개성에다가 우리 남쪽의 회사들이 입점해가지고 물건 만들고 하는 그런 거 오케이 해줘라. 그래서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합니다. 건설을 여기서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처음으로 운을 떼고 합의한 게 요 정부였고, 경의선 복원공사 합니다. 기차선 연결하려고 하고요.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거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어떤 때보다 북한과 사이가 좋았던 시기고, 자,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되면은 현대에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 같은 것도 다뤄지게 되는데, 자, 호주제가 폐지됩니다. 양성평등 실현하기 위해서 호주제 폐지해가지고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건데,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고요. 있었죠. 근데 이런 호주제를 폐지를 하면서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많이 없애고 양성평등 실현을 하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선지도 많이 나오죠. FTA를 체결을 해요.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미국과 칠레 등등등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하는 것도 선지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통일노력, 여기 또 나오죠.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요. 여기에서 합의만 봤던 거를 실제로 건설을 하는 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개성공단 건설을 하고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를 해서 10월 4일 1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을 합니다. 이전에 했었던 거 한번 확인을 하고 경제협력 사업 구체적으로 하겠다. 왜냐면 개성공단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요 합의서를 또 공동선언을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뒤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요게 주로 많이 나옵니다. 기본편에서는요. G20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국제경제협의기구인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봤었던 요 정도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네요. 가에 들어갈 민주화운동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은 물론 저 위에 있는 게 안 보일 것이고 요렇게 봐야겠죠. 가에 들어갈 민주화운동으로 옳은 것은 다른 나라 민주화운동에서도 불리는 이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이다. 이거 전형적인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들불 야학의 설립자 박기순과 이거 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되었던 곡입니다. 노래에 담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홍콩의 독립운동이나 그 민주화운동에도 영향을 많이 끼쳐가지고 이게 불렸어요. 이거 문장 그대로 불렸습니다. 남의 나라 민주화 운동에도 우리의 요 노래가 연주가 됐다라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됐던 거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아시아 전체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라는 점을 높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5.18 민주화 운동이 있고요. 4.19는 5.18 이전이고 6월 민주항쟁은 5.18 이후입니다. 그리고 삼선 개헌 반대 운동, 이거 박정희 정부 때죠. 삼선 개헌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더 이전 시기에 문제가 되겠죠. 정답 3번. 3번이고요. 자, 옆에 문제 2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옳은 거. 고문, 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입니다. 1987년 호헌철폐에서 힌트 하나, 1987년 6월 10일 이 날짜에서 힌트 두 번째, 박종철 고문 나옵니다. 박종철 사건이 있었군요. 이거는 6월 민주항쟁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 4.19죠. 이건 4.19입니다. 이건 4.19고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이거는 6.30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네요.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게 1987년 6월 항쟁의 최고 성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네, 정답 3번으로 찾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밑줄군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도 3점짜리네요. 이 정부가 뭔지 자료로 도출을 해봐야겠네요. 국민학교의 명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김영삼 정부 때 했었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중에 하나였죠.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이거 사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이 됐으니까 50주년이면은 1995년입니다. 1995년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을 하고요. 경복궁 한복판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는 이벤트, 역사 이벤트를 합니다. 요거 김영삼 정부 시기로 여러분 기억해 줄게요. 김영삼입니다. 자, 그러면 김영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삼청교육대가 운영되었다. 이건 뭔가 군부 독재랑 관련 있는 것 같죠? 일단 X 칠게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었다. 요거 방금 제가 얘기한 거네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반민족, 반민특위가 제정됐었던 거는 이승만 때죠. 이승만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재헌국회에서 바로 진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반민특위가 운영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거는 가장 마지막 시기에 나오는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메모를 해보자면 전두환 신군부죠. 신군부 세력이 일종의 사상 통제를 위해서 무시무시하게 운영을 했었던 게 삼청교육대가 있었고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갔었던 거고 G20 정상회의는 우리가 그만큼 역사적인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는 제일 마지막 시기 이명박 정부 때로 보시면 되겠죠. 4번. 다음 내용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도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서로 전혀 그렇게 안 해.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햇볕 정책의 핵심이고 냉전 종식을 위한 주장입니다. 2000년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연설이 나온 내용인데 2000년입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이란 단어가 나와요. 김대중 정부가 되겠죠. 김대중 정부. 몇 번일까요?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거 합의하고 이거 실제로 한 정부는 다르다고 했었죠? 이거 처음으로 합의합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19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일이 되겠고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 두 개 묶어가지고 기억할게요. 유엔도 가입하고 합의서도 채택하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고 있는 시기 노태우 정부 시기고 7.4 남북 공동성명은 맨 처음에 우리가 분단된 이후로 첫 번째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됐다라는 점 박정희 정부에서 그거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겠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를 한 게 이제 김대중 정부였고요. 실제로 건설해서 착공해서 여기 공단 자체를 조성하는 거는 그 뒤에 연결되는 노무현 정부 시기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여러분 앞서 진행했었던 문제 파트들 이 군부 독재 시기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기까지 해당하는 문제들 기출풀이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